그래서 인구 구조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생산 인구의 감소입니다. 배붐 세대의 이동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붐 세대가 2010년 전체 인구의 33.6%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점차 감소해서 2070년대가 되면 대부분 한반도에서는 아마 존재하지 않게 될 텐데 33.6%에 되는 이 인구가 이 배움 세대가 퇴장함으로 인해서 생산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생산 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세에서부터 64세의 인구수가 2020년대에 최고점인 2,996만 명에 도달한 이후에 점차 감소해서 2070년대에는 1,326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2010년도에는 536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서 2050년에는 1616만 명 정도, 3배 가까이 늘다가 점차 감소해서 2070년에는 132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점차 감소해서 이제 2070년도에는 1326만 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붐 세대가 젊은 층이었을 때는 우리 인구의 생산 인구의 비중이 이제 많이 차지하면서 높아지는 것이죠. 이 배붐 세대가 젊었을 때는 말이죠. 생산 인구의 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죠. 그렇지만 이제 배움 세대가 노년축으로 되면서 노년 인구로서의 전체 인구의 중심 세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움 세대가 주도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 이 배움 세대를 대체할 만한 세대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들을 받쳐주는 신세대 인구수는 반대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초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등장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문제를 더욱더 안게 되는 그러한 불균형의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40년대까지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 사회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붐 세대가 인구 구조적인 영향에서 생산 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대를 대체할 만한 이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생산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 인구가 배붐 세대가 이제 고령화,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고령화의 비율은 증가되고 노인 부양비는 더욱더 상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배붐 세대의 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화 비율과 노인 요양비는 2000년까지 0.5%의 미만 증가율이지만은 2017년 이후는 상승률이 급격히 된다는 것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이후 고령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점이 2030년이다. 2044년경에는 재상승하는 지점이 되는데 1차 배붐 세대 및 2차 배움 세대, 에코 세대가
이제 고령화로 인한 그 큰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코 세대는 1교시에 잠깐 봤습니다만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죠. 네. 그래서 몇 년이라고 그랬죠? 1979년생부터 1982년생. 이 친구들이 에코 세대인데 말이죠.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청년 실업 또 청년 취업 문제가 극심한 이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에코 세대로 불리는 이 세대가 굉장히 많다, 쏟아져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이 계층의 연령층들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그 취직이 안 되며 집에서 이제 부모 세대와 같이 지내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 세대로 인해서 초래되는 그런 문제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구조적인 영향 측면에서 이 생산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고령화 촉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노동 및 경제적 영향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볼 거고요. 금융시장의 영향, 그 다음에 저축률 감소, 노동시장의 영향, 기능정수 문제, 구직 및 퇴직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주택시장의 침체를 가져오죠. 이 통계청에서 주택 구입 인구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쳐서 2011년도 이후 주택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가능 구입 인구가 이제 35세부터 54세. 이제 이 연령층이 구매력 지수가 좀 높은 연령층이죠. 아무래도 35세부터는 이제 주택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 여력이 좀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생기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이 주택 구입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으로 인해서 그 세대가 가졌던 이 주택을 이제 매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력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주택을 가지고 이제 뭐 주택연금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 충당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내다 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남으로써 주택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그동안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금융 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부동산을 갖다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그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제 불합리하다고 한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금융소득보다도 부동산 쪽으로 더 많은 선호로 인해서 부동산의 대부분 뭐 아파트 한 채, 두 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산에 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뭐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분산 투자라고 하죠. 주택 또 뭐 현금 또 뭐 주식 이렇게 분산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85%가 자산이라고 했을 때 뭐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배움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산 소득만으로 자신의 노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배움 세대들이 말이죠. 이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택 시장이 또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실물 자산의 수요가 또 한편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배움 세대가 이제 구매력이 있어서 부동산을 구매를 했다면 이제 내다 판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매도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살 계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주택을 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물론 뭐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줄어들는지 아무튼 주택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그래도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움 세대가 이제 퇴장하고 난 후에 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대 초반까지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거의 30, 65세까지. 그래서 50대 세대주의 약 8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60세 초반이 되면은 이제 조금씩 주택 소유 경향이 완화가 되어서 이제 65세 넘어지면 이제 처분하는 상황이 뭐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배움 세대가 특히 과도하게 주택에 편중된 그러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퇴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주택 시장이 침체로 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예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의 영향도 우리가 빠뜨릴 수 없죠. 이 배움 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이제는 소비로 자금으로 전환되어서 이제 저축했던 것들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 금융 어떤 자본,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주택시장 쪽에 많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 좀 적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배움 세대가 인구가 많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차지하는 그 포션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가 퇴진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금융시장도 굉장히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세대가 보유 주식을 이제 일시에 판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의 어떤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금융시장 또는 주식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배움 세대의 이제 은퇴로 말미암아서 저축률은 감소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는 투자 활동이 또 유치될 수밖에 없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저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배움 세대는 앞으로 아무튼 연금이라든지 노후 준비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비 조달을 위해서 저축했던 이 돈들을 금융자산을 처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측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저축률 감소로 인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투자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수요, 저축률의 감소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또 사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또 고령층의 소득 감소로 인해서 저축률은 낮아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투자하는 그 투자 수요, 투자 비용은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 세대의 퇴조는 노동 및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저축률의 감소가 또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노동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배움 세대가 정말 그 많은 수가 노동 인력으로서 경제 산업 여건으로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세대가 이제 물러나면 특히 2020년도 올해부터 지금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2030년 이후에는 급속히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 변화가 이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잠재 성장률 저하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한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골 같은데 뭐 농사 짓는 분들은 요즘에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쓴다든지 또 어촌에서 특히 고기 잡으신 어업 하시는 분들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또 산업을 이어가는 그런 걸 보고 볼 수 있는데 이 노동시장에서 이 배움 세대가 역할을 크게 했기 때문에 빠져나간 만큼 어떻게 또 충당을 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또 생산 가능 인구를 또 더 많게 하고 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배움 세대가 정말 산업 여군으로서 또 노동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배움 세대가 퇴조한다면 그만큼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정말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산업 구조를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의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그렇죠. 결국 그 국민의 GNP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GNP를 높이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산업 고도화를 또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퇴출될 수 있는 산업은 퇴출시키고 이제 고도 집약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이전을 시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국부를 더 창출해야 된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배움 세대가 지금 나감으로써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노동시장에 더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건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움 세대가 이제 산업 여건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연달아서 정진이 되고 또 전수가 되고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특히 중소기업에서 좀 문제라고 해요. 기능이 이제 뭐 숙련된 배움 세대라면은 그거를 이어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또 연수를 통해서라든지 이어서 발전을 시키면 좋은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들어와서 또 3D 업종이다 뭐다 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이제 기능의 전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쉬운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능 전수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분에서 이 기능 전수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직보다는 기능직 쪽에서 어떤 문제가 예상된다라는 것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제 고도화된 분업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이 필요치 않는 그런 시스템의 중요성으로서 이동이 된 거죠. 그렇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노동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또 그 기능을 전수해서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가에서도 이 기능 전수 측면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족이 또 자녀가 그거를 상속받아서 할 경우에는 좀 혜택도 주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 세대의 퇴조로 인해서 구직 및 퇴직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그래서 배움 세대가 이제 은퇴가 되면서 또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이제 많죠.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직할 가능성이 많죠. 은퇴할 가능성이 많고 퇴직 확률이 많죠.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구직이나 퇴직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연간 소득 증가율이 상승하면 퇴직 확률은 그만큼 하락한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배움 세대에 있어서 이 퇴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으로 인해서 연간 가구 소득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자산 가치가 또 퇴직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또 금융 부채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직장을 또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질 저하가 우려되고 그에 따른 소득 저하는 뭐 명확화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배움 세대의 이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뭐 한 산업 또 한 계층 또 뭐 한쪽만 역할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층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